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BK투자증권 영업부에서 PB로 근무하고 있는 박근영 부장입니다. 날씨가 확연하게 봄 날씨고요. 제가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오후 되니까 사무실 앉아 있으니까 되게 덥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좀 덥다고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예, 지금 완전히 이제 봄인 것 같고, 진해 쪽은 아마 벚꽃이 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제 봄으로 완연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시장 지수도 물론 이제 일부 섹터 중심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지수도 약간의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예, 구름샘님, 부장님 아들 안경 가져오셨네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안경, 무태 안경, 이게 두 가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산 게 있고, 저희 아들 거 하나 몰래 가져오는 게 있는데, 오늘은 아들 거 가져왔는데 딱 보시고 아시네요. 등골 아빠님, 사랑해요, 박구영 반갑습니다. 예, 바라밀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보나님, 안녕하세요. 예, 쿠모 다마님, 오늘 괜찮네. 시장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제가 오늘 외모가 괜찮은 건가요? 정확하게, 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럭키, 예, 환영합니다. 네.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예, 사이먼군님, 감사합니다. 예, 스텔라강님, 예, 안녕하세요. 예, 담검님, 예,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유부인님, 부장님, 화이팅. 자유부인님은 오늘 제가 최근에 잘 못 뵌 분 같은데 처음 오셨나요? 네. 푸바오 이모, 안경 쓴 박근영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모님. 예, 좋습니다. NJ님, 우리 장만큼이나 의상도 상큼하고 매력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신님, 부장님 30대신가? 그렇게 보이나요? 오늘 8시 축구하죠? 통닭이라도 한 잔 쏴야 되나? 이게 방법이 없네요. 예, 30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기다림님, 부산은 추워요. 부산이 춥나요? 그러니까 바닷바람 때문에 좀 매서운 바닷바람은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햇볕은 되게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네. 스윙 모델님, 젊어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랄라님, 예, 메일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등골아파님, 엄청 순해 보이세요. 원래 제가 굉장히 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카엘 FC님, 멋장인 부장님,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네. 미카엘 FC님은 혹시 이렇게 조기 축구 하십니까? FC 붙으면 풋볼클럽 이런 게 떠오르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멋집니다. 김상무님도 아마 최근에 제가 잘 못 뵌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갈매기님, 왜 연예인이 앉아 계신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네, 감사하고요. 연예인 아닙니다.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요. 공중파는 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자유부인님, 3프로와 시황제 부장님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래님, 부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강호영님이 박근영 친인척 들으신 듯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가 친척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댓글을 달면 반칙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예, 저희 컨텐츠 올려드리는 3프로 머니 쪽에 댓글창에 이제 라이브 못 들으시고, 좀 늦게 이렇게 저희 컨텐츠를 50분짜리를 3프로 머니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설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일부 이제 댓글을 좀 다시는 분이 계신데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라이브 쪽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댓글창과 좀 제가 교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50분 시간을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혹시 오늘도 만약에 라이브를 못 보시고 이렇게 만약에 클립이 올라가는 것을 좀 늦게 보시는 구독자 분이시라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못한다 이런 것만 이렇게 집어내시기보다는 어떤 걸 잘한다라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분 동안 하다 보면 제가 목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조금 호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을 계속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쏟아내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약간 이렇게 사설도 하면서 살짝 이렇게 호흡을 쉬는 구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정 안 되시면 그냥 제 얼굴 봐서, 예,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네 얼굴 보니까 더 성질 난다, 이럴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김님, 소통하는 라이브 좋습니다. 네, 저도, 최대한 너무 이제 과하지 않게, 예, 하려고 노력하니까
잘 양쪽 밸런스를 한번 잘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1포인트 갭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무난했던 3월의 FOMC 마이크론 시간의 급등 소식에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 타이어, 증권은행, 지주사, 그리고 일부 화학과 건설주, 엔터미디어, 통신 장비, 인터넷 등의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일과 달리 이제 금일은 삼성전자 대비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죠. 어제 좀 쉬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지주사나 자동차, 금융 등의 저 PBR주도 동반 강세였고요. 2차 전지주도 추가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주 주식상 최대 변수였던 FOMC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확대되는 분위기였고요. FOMC 영향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엔비디아 양 매출 증대 기대와 미국 행정부 반도체 보조금 추가 지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또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 2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들 이 거래일 연속 현선물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바이오 학회 신약 기대감 이후에 주춤했던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금리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다소 좀 종목별로 안도 랠리가 재개됐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반도체, AI로 인한 트래픽 증가 전망에 통신 장비 관련주도 강세가 특징이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강도 높은 자금 유입에 2%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종가 기준 2,75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죠. 3월 FOMC가 결과가 시장의 환호성을 이렇게 가져올 만큼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지는 않았지만은 궁극적으로 경기가 강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금리 인하 전망이 기존 12월과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점이 양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도 랠리가 좀 더 이어졌고요. 2750선 코스피 기준은 저일자 기준 PBR 1배 정도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결국 마이크론 호실적과 더불어서 HBM 시장 기대감 속에 역시 반도체가 좋았고요. 금융업 역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현대차 중심으로 자동차가 강세였습니다. 유통업도 괜찮았고요. 전업종 상승 기록했지만 음식료와 섬유의복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 유입되면서 900선을 돌파했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KMW,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종목들인데 KMW 급등에 힘입어서 통신 장비가 좋았고 HLB 그룹주 급등에 제약도 상승세 보였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밸류 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소부장 중심으로 일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간단하게만 좀 FOMC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드릴까요? 네. 영어 나옵니다.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지문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보시지 마시고요. 빨갛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3월의 FOMC 성명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약간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2월, 그러니까 1월 성명서를 대대적으로 지난 1월 달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성명서 기준으로 한다면 3월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너무 힘들고요. 신의 자료실 자료 다운 받으셔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그 앱을 통해서 다운을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3월의 수종 경제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이거 보시면 24년에서 26년까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두 장기 잠재 성장률 1.8%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고요. 실업률은 24년과 26년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은 빠지고 성장률은 올라가니까 경기가 굉장히 더 좋게 본 거죠. 마찬가지로 24년에서 26년까지 모두 자연 실업률 추정치 4.1%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PCE 물가는 25년 전망치를, 근원 PCE 물가는 24년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했어요. 단 이제 둘 다 26년에는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존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PCE 물가도 다소 좀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이면 3월의 점도표 중간값입니다. 이게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세모난 것이 이제 중간값 수준인데요. 23년 기준에서는 기존의 중간값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12월에 말했던 금리나 올해 3회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25년도 중간값은 25bp가 상승했고 26년 기준값은 25bp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 중간값은 또 올라간 걸로 보이죠. 장기 중립금리는 6bp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4년도 중간값은 시장의 우려와 달리 12월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례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제 중간값이 좀 올라간 만큼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25년, 26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조금은 추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페드워치 상으로 본다면은 5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FOMC 이전까지만 해도 한 55에서 58% 수준이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FOMC를 끝나고 회의 이후에는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7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인하 기대감이 확실히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3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경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오늘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시장과 어제 FOMC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역시 이제는 업종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도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할애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날인데요. 오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핵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반도체야 이렇게 또 이게 방송 컨텐츠가 또 계속 뭐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또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마감을 역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횟수도 종전 3회 정도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사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 Financial Summary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마이크론 실적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표를 잠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관련해서 실적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기에서 어떻게 레비뉴가 변했는지 이것도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스 마진도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레비뉴 바이 비즈니스 유닛 해가지고 비즈니스 유닛별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각각의 체인지, 그래서 전 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변화율을 보이는지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크론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죠. 더군다나 그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는 반도체 산업이 반등을 할 것이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25년에는 기록적인 매출 수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했고요. HBM3E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이제 또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24년 회계 연도에 수억 달러의 HBM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25년도에도 HBM 생산량의 대부분이 이미 판매 계약이 솔드아웃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 끝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물량이 많지는 않죠, 마이크론이. 근데 어쨌든 솔드아웃 됐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에서 18% 넘게 급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HBM 관련된 삼성전자 테스트 언급 퀄리파잉을 하고 있다. 기대가 크다. 어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슨왕 한마디에 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던 하나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재밌는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젠슨왕이 삼성의 HBM3E에다가 오른쪽에 사인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젠슨왕이 어프로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친필 사인을 남겼는데 삼성의 HBM3E에다가 어프로브드 승은이라는 친필 사인을 남긴 게 이렇게
오늘 공유가 됐어요. 그 사실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좀 오른 듯 하다가 오히려 밀리고 하이닉스가 막 땡기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마이크론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못 오르고 했으니까 하이닉스가 막 올라갔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슬슬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젠슨 왕이 삼성 HBM3E에 승인이라는 친필 사인이 남겨졌다. 이게 이제 장중에 돌았죠. 이게 돌면서부터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거의 한 3% 가까이 다시 힘을 내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승인을 했는지 실제로 어땠는지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젠슨 왕의 사인 하나 가지고 또 삼성전자의 오늘 시가총액을 어쨌든 엄청나게 끌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도 실제 시장에서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돌기 전까지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윗꼬리 달고 슬슬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가 되면서 그 뒤로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의 이제 이야기는 이 같은 사인이 이 엔비디아가 곧바로 삼성전자의 HBM3E를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제 확실히 삼성전자가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전날 뭐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던 뭐 젠슨왕 CEO가 HBM을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질문에 아직은 안 쓰고 있고 검증, 퀄리파잉 단계에 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사인 하나 가지고는 이게 뭐 들어간다라고 본인들이 발표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나타낸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은 주가가 오늘 약간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일부 영향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인 하나 때문에 또 시가총액 끌어올리는 뭐 기염을 토했다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당장은 이 사인 하나가 이제 콜 통과하고 이렇게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H100 같은 제품은 GPU 한 개에 HBM3가 몇 개 들어갈까요? 한 4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B100, 그러니까 신제품이 하반기에 나올 텐데 B100이라는 제품은 GPU 2개가 들어가고 HBM3E가 각각 한 6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개수도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AI 서버 출하량이 약 40% 정도 이상 늘어난다고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AI 서버 출하량이 40% 늘어나면 B100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로 따져보면 HBM 관련된 수요는 기존 대비 4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기존 캐파 대비 아무리 2배 정도 캐파를 늘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콜 통과하면 빨리 삼성전자 것도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물론 모르겠어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콜 통과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퀄리티 문제, 뭐 발열 문제 등등을 포함한 일부 좀 시장에서 추정을 했던 몇 가지 문제들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외신에 통하면 그 외부 IB 글로벌 리포트를 또 써보면 기존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품질의 어떤 퀄리티의 차이를 기존보다 약 4분의 1 정도까지 굉장히 간극을 줄였다라는 평가 보고서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5% 올라가고 어제는 하이닉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거의 독점을 하던 시장에서 일부 파일을 내주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역시 기존의 그 프리미엄을 받고 선반영된 것도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부분들로 역시 성장을 하이닉스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오늘 상당히 8%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계획인데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인텔이 또 이야기됐죠. 최대 85억 달러 정도까지의 인텔이 또 지원금을 받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60억 달러 이상이고요. TSMC는 50억 달러 이상인데, 실제 언론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에 지원할 반도체 보조금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 보조금 액수가 당초 블룸버그가 관측했던 60억 달러, 8조 원보다도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삼성전자도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포함한 SK 하이닉스가 급등했고요. 유진테크 급등을 했고, PSK라든지 동진세미컴,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HPSP,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즈나 테크인, 게시텍 이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울투자증권에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다울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후발주자까지 좋을 정도로 업황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HBM과 DDR5 등의 기존 주도 수요가 강세라는 것을 재차 확인을 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24년 QOQ 가격 성장세 연중 내내,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연중 내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확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띄워드린 이 자료를 보신다면은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의 D램의 평단 ASP인데요. 이게 삼성전자가 12%대, 하이닉스가 18%인데 오른쪽 넘어가 보시면 1분기 단에 삼성전자가 기존의 12%에서 15%로 늘어나고요. 하이닉스는 18%에서 18.5%. 원래 좋았지만 조금 더 늘어납니다. 마이크론은 한 자릿수 초반 정도 수준의 퍼센테이지에서 아마 ASP가 10% 후반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평가를 일단 내기는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워낙 좋았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아쉬웠던 게 좀 따라잡는 정도의 상승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은 HBM3 12단 경쟁이나 산업 구도에서는 마이크론이 역시 12단 제품 샘플링을 3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고, 다만 NCF 방식으로 고단화 경쟁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NCF 방식은 이제 필름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MUF 방식은 액체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뭐 독점 공급을 지금 하이닉스가 받고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가 그럼 MUF 방식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서버단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NCF 방식으로 약간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죠. 서버단에 대해서는 MUF 방식으로 가겠다는 했지만, 기존의 NCF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일단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단화 경쟁력에서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 뭐 장단점이 각자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갈 수 있냐 부분인데요. 기존에 한번 말씀드리긴 있지만, NCF 방식으로 필름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층 사이에 약간의 틈을 모두 메우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틈 사이를 제대로 못 맞추면, 그러니까 액체 방식의 MUF 방식은 틈 사이를 대부분 다 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NCF보다는 좀 더 틈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NCF가 틈이 벌어져 있는 게 약간 생기니까 발열이 생긴대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콜 쪽에서 조금은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는 어떤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다우투자증권에서도 NCF 방식으로 고단화가 올라갔을 때, 단을 더 쌓았을 때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하이닉스가 아마 HBM 관련된 수율이 6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점진적으로 확인되면서 후발주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 작용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삼성전자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짙은 검은색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하이닉스 흐름이죠. 그러니까 23년 1월 달부터 100을 놓고 그 뒤로 주가 수익률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 1월 초에 모든 세계의 그때 당시에 주가를 일단 스타트를 100으로 똑같이 놓고 그 뒤로 수익률을 쭉 짜봤을 때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었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꽤 올라와 있습니다, 가운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거의 오른 게 사실 없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갭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구간에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좀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울투자증권에도 역시 근본적인 기술 격차 축소가 안 될 경우에는 뭐 역시 점유율 구조에서 12단 등 그 위로 올라가더라도 역시 단이 올라갈수록 차세대 제품 내에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독주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에 대한 검증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4월 전까지는 센티먼트 민감도는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아니면 뉴스 플로우적으로 호재가 나왔을 때에는 아마 삼성전자의 민감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하이닉스보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삼성전자를 5조 4천억까지 평가를 했고요. 하이닉스는 1조 7천억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외 생산업체들의 MUF 검토가 활발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STI를 관련주로, 관심주로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파급 효과는 메모리 업종 센티먼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역시 H뱅 캐치업 국면에 따른 후발주자 밸류 갭 축소 기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따라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가 반응 강도 또한 단순 메모리 업황 회복을 반영하는 수준을 초과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레거시 캐파 상대적 여유를 반자 수위가 최대 수위가 받는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HBM 쪽으로 캐파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쪽에 캐파가 상당히 줄어져 있어서 그 부분들이 새롭게 정상화 과정을 올라가면 뭐 소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파 강도가 좀 더 강화된다는 점에서 소재주, 그러니까 이제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뭐 이런, 그다음에 뭐죠?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동진 세미캠이 오늘 급등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토증권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어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드릴까요? 첫 번째 사진 띄워드리면, 삼성전자의 어닝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보시면은 컨센서스가 제일 왼쪽이고요. 4조 8천억 1분기입니다. 그리고 최고값은 6조까지 부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1분기 삼성전자. 중앙값은 4조 9천억, 그리고 최저값은 3조 4천억까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1월 29일 날 보시면은 점도표가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3월 11일 날 쪽에 넘어가면은 어떻죠? 오른쪽에 넘어가시면은 5조 원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쪽이 또 보이죠? 이 점도표입니다. 이것도 영업이익 전망에 관련 점도표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영업이익 평균이 4조 8천억 정도인데 아마 지금은 5조 원 이상 전망치가 나오고 해외 쪽 IB 쪽도 그렇고 5조 4천억 정도까지 전망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극단적으로 최고값이 6조 원까지 나온 적도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한토증권의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보시면은 컨센서스가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인데요. 최고값은 1조 8천억 정도 나와 있고 중간값은 1조 3천억, 최저값은 7천억도 아마 보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은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1월 29일 저렇게 점선으로 점도표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3월 1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조 3천억 위로 다 올라가 있죠. 대부분 점들이. 오른쪽 보시면 실선 위로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조 한 2, 3천억 위로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완연한 우상향 기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엄브레라 리서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의 12개월 포워드 PBR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현재 1.36배, 한 1.3배에서 1.4배 정도인데요. 이게 2020년에서 21년 정도에는 2배를 넘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PBR 아마 2배 내지는 2배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PBR 2배 정도 돼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 이때 PBR 고점까지는 하이닉스가 이미 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그 지금 HBM 쪽에 좀 쳐져 있다 보니까 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PBR이 1배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현재 12개월 포워드 PBR이 1.3배, 1.4배 정도니까 21년도 2배 넘었던 시절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이 상품폭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대로 콜 통과를 하고 엔비디아 쪽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뭐 2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죠. 뭐 하이닉스도 받았는데요. PBR을.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는 콜 통과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HBM3E 그리고 4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캐파 증설을 하면서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수율 문제도 확실히 조금은 기존보다는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와 있고요.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 관련 이슈인데 오늘 15% 급등했는데 이 표는 뭐냐면 제가 트리플 I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따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시면은 동진 세미캠 포토레지스트 글로벌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역대 최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아마 수출 금액인 것 같고요. 아마 파란색 실선이 이제 단가인 것 같은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역대급으로 이제 역대치 최경신했죠. 3월 일평균 수출 금액은 아마 12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수출 금액은 4분기 대비 57.4% 급증했고요.
1분기 일평균 수출 금액은 지난 4분기 대비 27.7% 증가했고 23년 1분기 대비로는 전년비 8.8% 증가하면서 상당히 동전 스탬핑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인 것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길게 왔지만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바쁘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역시 이제 전력기기 쪽도 변압기나 이런 쪽도 그렇고 전선 쪽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SK증권 리포트가 나왔어요. 굉장히 장문의 리포트인데 긁고 그겁니다. 이 전기차 시장도 워낙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신산업에 대한 성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변의 환경이 이 전력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이런 리포트를 낸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제동이 걸리거나 발목 잡을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결국 등장하면서 전력 소모는 역시 굉장히 커진다 이런 것 같고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은 2030년까지 최소 10배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전기차 못지않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전력을 수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열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떴잖아요. 뭐 태양광도 관심을 많이 받겠지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열 관리할 수 있는가? 열 관리는 뭐죠? 우리가 뭐 액침 냉각 뭐 이런 것들 GST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테크 스펜드 내에 생성형 AI 향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장 규모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러니까 총 테크 지출이죠. 계속 늘어나고요. 그래서 총 테크 지출 중에 생성형 AI 시장 비중이 2030년 넘어가면 역시 12%대까지 굉장히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북미 CSP 업체들의 올해 캐펙스 컨센서스 추이인데 물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다음에 많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역시 어디죠? 구글입니다. 구글. 급하게 올라가죠. 검은색. 급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이쪽도 보이는데 역시 많이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하고 있지만 급하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구글 쪽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아마 자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전력 수요 전망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왼쪽 보시면은 역시 이제 글로벌 전력 수요도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 표에 따르면은 아시아 퍼시픽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는 거 빨간색 쪽이 아시아 퍼시픽이거든요. 아시아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표만 보면 그렇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분야별 에너지 수요 변화인데 제일 오른쪽 트렌지 제일 오른쪽에 지수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인터넷 유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더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2015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체인지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급증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전력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건데 제일 왼쪽 보시면 우리가 구글 서치 구글 서치는 한 건당 0.3와트시가 이제 전력이 사용되는 거죠. 한 건당 구글 서치 하는데 근데 지금 챗GPT는 한 건당 2.8와트시가 사용됩니다. 거의 9배, 10배 정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건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건당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는 건지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일부 종목들이 많이 좀 오른 종목도 있고요. 뭐 단기간 차익 실현 및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는 구간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역시 실체를 동반한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동반한 상승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에는 이전 주가 상승폭을 뛰어넘는 강한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SK증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서는 데이터 센터 쪽은 서진 시스템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재룡전기, 비나텍 그리고 통신 인프라 쪽은 KINX라든지 오이솔루션,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을 관심주로 SK증권에서는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전력기기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자동차와 부품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차도 괜찮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드릴까요?
첫 번째 사진 띄워드리면 이게 유로 7 환경 규제 완화 수혜 기대감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이 보시면은 유로 7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낸 내용인데 지난 3월 14일 완화된 유로 7 환경 규제가 EU 회의에서 이제 일단 승인이 됐다고 이제 밝혔고요. 이 도입 시점은 초기 25년 7월 승용차 기준입니다. 발효가 예상되었지만은 실제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발효 이후에 2.5년과 3.5년 후로 연기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 내연기관차 단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보다는 EU 보호 확대에 더 힘써야 된다는 업계 논리가 반영됐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EV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내연기관차 금지 시점도 2035년에서 204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연기관차를 하던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소 좀 EV,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수요가 둔화되고 좀 더 미뤄질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 규제 완화로 글로벌 완성차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 리스크도 벗어나고, 그리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통한 높은 수익성을 2030년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가 궁극적으로 오늘 좀 좋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강제 정책이 사라지면서 EV 판매를 위한 출혈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막 내리거나 이러기가 단기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조금 완화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정부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주 이후에 지주사와 더불어서 자동차 이쪽도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수혜 업종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오늘 영향을 좀 미쳤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오토모티브 뉴스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키움 쪽에서 올려준 건데,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 조사에 따르면은 EV 구매자들이 원하는 요건은,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자들이 지금 그러면 전기차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가격도 그렇고 기능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원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은 충전 시간은 20분 정도 내면 좋겠다, 전기차를 사게 되면. 두 번째,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에 350마일 정도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상은. 그 가격은 $50,000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그렇게 되면 어떤 전기차가 이게 부합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현대 아이오닉 6 이 관련된 모델이 유일하게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OEM이 $50,000대 수준의 전기차를 판매 시 평균적으로 대당 약 $6,000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는 회사들이 없는 거죠. 모델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로 7 관련된 부분들이 뒤로 연기되지 않았다면은 계속 출혈을 하면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거죠. 억지로. 강제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질 이유가 없죠. 테슬라는 물론 예외일 수 있습니다. BYD도 마찬가지고 CAT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다른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을 많이 팔았던 쪽에서는 억지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포드나 GM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 가로축이 35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행거리가 350마일 1회 그걸로 350마일 이상 가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로축이.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50,000.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지금 오른쪽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별표가 있어요. 별표. 거기가 이제 딱 접점인데, 그러면 $50,000보다는 아래쪽, 그리고 350마일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게 그게 아이오닉 6 SE RWD 롱 레인지, 그게 이제 모델이 하나만 유일하게 그게 현재로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다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는 거죠. 모델들이. 그러면 이제 각 그 모델당 대당 한 $6,000 정도 손실 보면서 파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표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쪽에서 아마 나온 그룹 조사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좀 완화되고 내연기관차 좀 팔 수 있게 되고 EV 쪽이 조금 더 늦게 우리가 조금은 더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괜찮다 이런 쪽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국내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사와 더불어서 오늘 좀 주가들이 좀 반응을 긍정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자동차나 부품 업종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속도가 괜찮으시죠? 과거에 제가 패널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진행자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티키타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해야 되니까 속도를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고는 있습니다. 좀 답답해 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업종은 은행주인데요. 키움증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표부터 보여드릴게요. 표부터 보여드리면, 은행들의 ELS 손실배상 규모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키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손실배상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시면 이 은행업종 PBR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보시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이렇게 각 표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 만기 도래 관련된 합과 관련해서 ELS 관련된 손실 규모를 배상을 해서 중간쯤에 보시면 상반기와 하반기 배상 비율을 놓고요. 그 다음에 손실배상 합을 이렇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을 중간쯤 보시면 손실배상 합을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기존 전망치 대비 손실배상 이렇게 영업이익을 다 하다 보면 손실 반영 후에 24년 영업이익 증감률 퍼센테이지를 나타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KB금융은 손실 반영 후에 24년 영업이익 증감률을 마이너스 4.6% 정도 평가를 했고요. 다만 신한지주는 5.3% 마이너스가 아닌 것 같고요. 하나금융도 5.1% 플러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 반영 배상을 이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은행들의 ELS 손실배상 규모가 작지 않지만 전체적인 은행 업종에 이익단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은행업종 PBR은 24년 말 BPS 기준 시가총액 가중평균 0.45배 정도 수준이고요. 단순 평균은 0.37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배상을 반영해도 ROE 전망치 8.6%를 감안하면 PBR은 여전히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도 은행업종은 굉장히 저평가 수준으로 평가를 했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그게 좀 눈에 바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름대처럼 회색처럼 보이시는 게 ROE 흐름이거든요. ROE 흐름. 그리고 파란색 실선이 PBR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ROE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PBR이 아직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나 있죠. 과거에 2010년도, 13년도 이때는 현재 ROE보다 지금 PBR이 훨씬 더 그 구간을 상당히 높게 형성됐던 구간이 있는데요. 그때는 PBR이 한 배를 넘었었던 구간이네요. 2010년도, 11년도 이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5배 아래로 이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ROE가 그래도 굉장히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너무 낮게 거래되고 있고 실제 밸류업 정책에 따른 기대가 유효하다. 그래서 은행주는 역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 은행업종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이었죠. 작년인가. 그 정부에서 은행 쪽의 배당을 조금은 약간 자제하라는 톤에 일단 정부의 약간 규제 느낌을 좀 주는 그런 톤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부정적으로 느껴졌는데 약간 규제적인 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부가 은행에다가 배당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를 주는 배당을 줄여라 이런 뉘앙스를 주는 톤을 주기는 좀 쉽지 않겠죠. 당분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제적인 톤이 없다면 조금 더 PBR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통신장비주입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신장비주인데,
오늘 그 KMW 같은 경우는 20%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통했고 몇몇 종목들은 또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하나증권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증권 보고서가 40페이지를 넘는 아주 장문의 보고서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작정하고 쓰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뭐 해당 애널리스트 분도 뭐 오랫동안 이 통신 장비주들의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뭐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비주들이 가는 듯하다 또 빠지고 또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오늘 장문에 또 리포트를 내면서 일단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보고서를 보면 역시 이제 지금 최근에 화웨이나 노키아 등의 통신 장비 업체를 보면은 5G 어드밴스드 상용화라든지 6G 레디 장비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이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까지 편승을 했습니다.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주파수 관련된 공급 계획과 트래픽 등도 상당히 양호하고 통신업계 전반적으로 AI가 또 급부상하니까 고주파 발굴이 본격화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사실 약간의 AI 쪽 관련된 이슈도 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활성화로 25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주파수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 국내 과기부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또 발표했고 24년 내에 신규 주파수 경매가 이어질 수 있다고 비추어 보면서 제반 일정을 고려해 보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요. 10월에서 11월에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간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볼 수도 있겠죠. 미국 주파수 경매도 24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 현재 상황은 LTE 레디 장비가 도입되었던 2010년과 거의 흡사하다고 평가했고 5G 실패 그리고 AI 활성화가 결국 5G 어드밴스드 조기 상용화 그리고 6G 레디 장비의 도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5G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5G 어드밴스냐 뭐 6G냐 뭐 이건 뭐 5G도 제대로 하고 말해라 뭐 이런 이제 논란을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G가 제대로 안 됐는데 뭐 AI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여러 부분을 봤을 때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는 것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을까. 뭐 5G는 실패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5G 어드밴스드라든지 6G 관련된 쪽으로 결국 넘어가는 쪽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주요 매출처 현황입니다. 그래서 KMW 솔리드, 이노와이어스 등등이 어느 쪽으로 매출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런 관련된 쪽으로 뭔가 언급이 될 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역시 양치기 소년이 될지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봇 관련된 이슈는 또 추가적인 자료가 있지만 지금 시간상 이 정도 오늘 준비한 이슈들을 마무리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들은 신의 자료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